그런데 17세기에 접어들면 마카오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644년 명왕조가 저물고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하면서 청왕조의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에 포르투갈은 새롭게 들어선 청왕조에도 임대료와 뇌물을 바치면서 마카오에서의 정착을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684년에 이르자 청나라를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황제, 바로 4대 황제였던 강희제가 명나라 시대 이래로 그동안 폐쇄적으로 대응했던 해상무역을 활발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시기 마카오의 대외 무역은 오히려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정답. 네, 규현 씨. 원래는 사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뇌물이나 좀 바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무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대무역을 할 거니까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이거에 대해서 관세랑 이런 거 해서 절차를 다 밟아 해서 네. 이게 무역하기가 빡 어려워진 거죠. 오히려. 어려워진 거. 네.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그 강희제가 조금 더 열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콩이라든지 다른 경쟁 지역이 등장을 해서 마카오가 약간 좀 전성기가 지나는? 정답입니다. 바로 마카오 바로 옆에 광저우항이 있는데 여기가 공식 무역항으로 열리게 된 거예요. 광저우항 또한 중국 남단에 있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만 해도 바로 마카오 항구를 통해서 포르투갈이 명청 왕조와 교역을 독점해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공식적으로 무역항이 열린 거죠. 청정부에서는 광저우항에 세관을 세우는 등 무역을 위한 체계적인 시설을 마련했죠. 때문에 이곳의 질 좋은 무역품이 이제는 마카오가 아니라 광저우로 몰리게 된 거죠. 광저우가 열리고 나서는 마카오의 메리트가 확 떨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무역선은 다 이제 광저우항을 찾게 됩니다. 심지어 1800년대에는 대항해 시대를 주도하고 있던 이 포르투갈의 기세가 꺾이게 돼요. 그러면서 마카오도 역시 활기력이 더 약해지기 시작했죠. 당시 마카오를 방문했던 청나라 관리의 글이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잘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카오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을 보면 상인은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노동자는 선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미 상선이 왕래하지 않고 마카오는 지리적인 이점으로서 도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비판하네. 마카오의 번영이 모두 광저우항으로 넘어가면서 마카오의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포기할 수는 없었겠죠. 사실 무역항 외에도 마카오를 이용해서 이른바 어둠의 경로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아편 아니에요, 아편? 맞습니다. 네. 아편 전쟁은 1839년과 185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청나라랑 영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네. 자, 이 아편 전쟁은 여러분도 다 이미 알다시피 청나라의 완전한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결과 1842년에 청나라는 영국에 굴복하면서 항복하면서 체결한 조약, 난징 조약을 통해서 홍콩 섬의 지배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돼요. 맞아요. 네. 포르투갈은 홍콩을 영국이 차지한 거 보니까 우리도 마카오를 차지하고자 나서게 됩니다. 저 완전 먹잇감이 됐구나. 포르투갈은 그동안 식민지로 보냈던 총독을 마카오에도 새로 파견했어요. 이 총독의 지휘하에 마카오의 법령을 마음대로 바꾸고 마카오에 살던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법뿐만 아니라 토지권, 행정권 등의 주권을 하나씩 빼앗았어요. 그리고 청나라와의 어떠한 협상도 없이 마카오를 무력으로 차지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마카오를 점령한 포르투갈은 마카오의 세태로 적자에 시달렸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 방법을 교묘하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합법화하는 거였어요. 뭐였을까요? 아편을? 아니요. 또 다른 거. 카지노? 도박? 네, 도박이에요. 당시 청나라에서 금지한 도박을 합법화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부터 합법이에요?
이게 바로 마카오를 지금의 와. 세계적인 도박의 성지로 만든 그 시초, 첫걸음이 되었던 겁니다. 야, 역사가 기네요. 1849년 포르투갈에서 온 마카오의 총독이었던 이 호세 페가도라는 사람이 마카오에서 카지노의 개장을 허가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당시 열렸던 마카오 카지노의 모습이 있어요. 사진을 볼까요? 마카오에서 변발을 한 청나라 사람들이 판탄이라고 하는 카지노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판탄 카지노장부터 합법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피터정 씨는 혹시 이 게임 판탄이 뭐예요? 판탄이란 거는 중국 전통 도박인데요. 마카오에서 도박을 합법화했을 시기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거든요. 구슬들을 한 100개 정도 준비해 놓고 딜러가 그 일부를 컵으로 덮어요. 그런 다음에 컵 안에 들어가 있는 구슬을 4개씩 빼고 맨 마지막에 남는 구슬에서 몇 개인지 1개에서 4개를 맞추는 그런 도박 게임인 거죠. 교수님, 그럼 도박 문화가 이렇게 성행을 했으면 마카오가 그 욕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마카오의 도박 합법화는 청나라 사람들의 그 억눌려 있었던 욕망을 자극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860년 마카오에는 200개가 넘는 도박장이 번성하게 돼요. 당대 분위기를 적은 마카오 신문의 기사가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각 성과 시에서 판탄을 금지한 이후 마카오의 도박장은 매우 붐빈다. 앉을 자리도 설 자리도 없을 정도다. 각지에서 마카오로 오는 사람들 중에는 도박 중독자가 많다. 그러겠지. 도박 중독자 아니고 저희 갈 일이 뭐 있겠어요 이제. 네. 청나라 각지에서 도박에 대한 고삐를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마카오는 오히려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서 86년 마카오의 도박세가 마카오 정부 총 재정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통계가 있을 정도로 도박 산업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포르투갈은 왜 많은 사업 중에서 도박을 합법화했던 걸까요? 돈이 제일 포르투갈에 도박을 잘했나요? 네, 그 당시에 포르투갈이 유럽과 연결돼 있었잖아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로 같은 시기 유럽에서 카지노 합법화가 열풍이었기 때문이에요. 1806년 프랑스에선 나폴레옹에 의해서 카지노의 합법화가 이루어졌고요. 1826년이 되면 이탈리아의 베니스에도 합법적인 카지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슴슴한데요? 자, 카지노장이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꽉 차 있다. 빽빽한 사람들 사이로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테이블들도 보이죠. 당시 유럽 왕국에선 이 카지노장에서 나온 세금을 국가 재원을 충당하는 데 썼거든요. 이를 본 포르투갈은 카지노장을 합법화하는 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이를 마카오에 적용해서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도박까지 합법화한 포르투갈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1887년 마카오의 역사가 또 한 번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해 포르투갈이 청나라와 맺은 조약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은 포르투갈이 마카오 및 그 속령을 다른 모든 포르투갈령과 마찬가지로 영구적으로 점령하고 통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포르투갈은 청과의 합의 없이 마카오를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마카오 뺏기게 생겼네. 네, 1887년 이 포르투갈이 청과 맺은 우호 통상조약을 통해서 마카오를 법적으로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청나라 정부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포르투갈령 마카오의 분위기는 본토와는 다르게 매우 자유분방해지기 시작해요. 이 틈을 타 도박에 이어서 마카오를 더욱 환락의 도시로 만든 유행이 생기게 되는데 뭐였을까요? 유행이요? 네, 이게 유행이 됩니다. 유행가? 유행가? 노래? 노래 아닙니다.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뭐야, 아편. 네, 바로 아편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편 구리잖아요. 마카오에서 도박에 이어 아편이 유행하게 된 겁니다. 편이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이전에 내려졌던 아편 금지령이 무효화되니까 서구인들이 드나들던 곳들에서 아편 거래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마카오는 예로부터 아편 밀수 무역의 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었고, 자 이제는 청 본토의 간섭에서도 벗어난 완벽한 포르투갈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편 거래지로 급부상했던 거죠. 당시 마카오 곳곳에는 아편굴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곳이 지금까지도 마카오의 역사적인 저택으로 남아 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쁜데요? 오, 예쁘죠? 근데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기서 이제 아편 네, 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유럽풍의 건축 양식의 이 밝은 외관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두침침한 아편굴의 이미지랑은 맞지가 않잖아요. 이곳의 소유주가 바로 가오크닝이라고 하는 마카오에서 당대 아주 유명한 아편상으로 떠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자, 원래 마카오에서 판탄 도박장을 운영했던 그였는데 아편이 유행하고 있던 시류를 빠르게 읽어내고 이 건물을 아편굴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1914년 마카오의 아편 사업권을 독점하게 돼요. 아편이 저렇게 대중화가 된 게 마카오가 중국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면서 더 그렇게 된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오커닝은 이후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까지 독점하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마카오의 그 수많은 카지노 그 사업을 혼자 독점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그건 바로 포르투갈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르투갈은 마카오에서 도박을 지금 합법화했잖아요. 그 이후에 도박 산업을 쉽게 통제하고 또 세금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서 카지노 사업에 독점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락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마카오를 찾은 사람들 때문에 발달한 또 다른 산업이 있어요. 뭐였을까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맞습니다. 성매매? 매춘업입니다. 매춘. 마카오를 찾는 외국인들 때문에 특별히 이곳에서의 매춘업이 유행했는데 이곳 어디일까요? 좀 새로운 색다른 곳입니다. 주점 호텔? 항구? 항구에 있는? 호텔. 아니요? 항구에 있는 배. 맞아요. 바로 배예요. 역시 배. 잘하네. 배에서? 야, 역시 잘 알아. 상상도 못했다, 배일 줄은. 자, 19세기 마카오에선 배 위에 매춘업소를 차린 이른바 선상 매춘이 유행했습니다. 당시 이 배를 플라워 보트, 즉 꽃배라고 불렀는데 외관을 등불로 장식을 밝게 밝혀서 멀리서도 아주 잘 보이게 했고 또 형형색색의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을 했기도 합니다. 자, 무역이 끊긴 마카오에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많았고 여성들도 돈이 되는 이 매춘업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당시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서 매춘업소에 강제로 인신 매매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곳 마카오였던 거죠. 피터정 씨, 마카오의 과거 매춘업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 홍등가 거리였던 기쁨의 거리, 쾌락의 거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야. 사진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대문과 창문 보이시죠? 이게 홍등가를 상징하는 건물들이었는데요. 매춘업소가 늘어섰던 거리였습니다. 이 거리에서 영화 도둑들 포스터를 촬영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관광지가 됐구나. 그러나 포르투갈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벌여요. 뭘까요? 건물을 지어다 팔아요? 건물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라고. 마카오에서? 사람을 파나? 맞습니다. 바로 중국인을 이용한 노예 무역이었어요. 에? 노예 무역? 이건 1900년대 초 싱가포르에 도착한 중국인 노예를 태운 배를 찍은 사진인데 와, 노예들 맞아요? 너무 건장한데요? 와, 너무 건장하고. 아편 전쟁 이후에 쇠퇴한 청나라에서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떠났는데요. 이들을 쿨리라고 부르는데 중국어로는 고된 노동을 뜻하는 고력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쿨리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 포르투갈인들이 온갖 악행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마카오의 외국인들은 사악한 중국인들을 보내 남자들을 납치하고 유인하여 탈출할 수 없는 배에 태웠습니다. 몽둥이로 목 뒤를 내리쳐서 혼절시킨 후 비싼 값을 받고 해외에 팔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죠, 사실. 자, 때로는 직업을 소개해주겠다, 혹은 도박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로 유인해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반발을 막기 위해서 구타, 학대를 일삼았는데요. 배를 타기도 전에 죽는 사람이 허다했고 마카오 거리에서는 이들의 시신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56년부터 1873년 이 마카오에서 쿠바 그리고 페루, 남미 쪽으로 간 이 쿠리의 수가 1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외로 간 또 중국인들이 형성한 새로운 공간이 또 생겼어요. 뭔지 아실? 여러분들? 알죠. 네, 어딜 가나 다 있는. 그렇죠. 차이나타운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된 쿠리들로 하여금 이제 새로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차이나타운에 그런 슬픈 역사가 있네요. 이렇게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포르투갈령 마카오는 쾌락의 도시로 전락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마카오를 방문했던 한 작가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술 취한 선장들, 바닷가의 불황자들, 버려진 자들, 마카오만큼이나 세상의 모든 인간 쓰레기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이곳은 지옥이다. 네,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네 이미지가. 네, 갑자기 어떤 뭔가 발전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어둠의 도시로 확 바뀐 느낌. 그러니까 지금 마카오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여러 개 소개해 주셨잖아요. 머릿속에는 다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들만 있잖아요. 맞아요. 거의 100년 전에는 그랬던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랑 너무 관련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합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 합법화되기 시작하니까 번창하기 시작했던 거고 숨어있던 욕망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동방무역 창구의 기능을 당한 마카오는 도박, 아편, 매춘이 성행한 지하경제의 거점으로 변모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카오가 일종의 쇠퇴기를 걷고 있는 이때 중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1938년 일본군은 광저우를 점령하고 중국의 여러 해안 도시들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역사의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 전 세계적인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맞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교수님 그러면 그때 마카오도 같이 공격을 받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마카오는 이곳을 통치하던 나라 포르투갈이 중립국 선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해서 마카오에도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게 뭐였을지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자, 이건 마카오의 인구수를 보여주는 표인데 어때 보이십니까? 확 늘었는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피나왔구나. 여기는 안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일로 몰리는군요. 맞아요. 중립국으로 돼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1937년 16만 4,528명에서 2년 만인 1939년 24만 5,194명으로 2년 사이에 무려 8만 명이나 인구가 폭증한 겁니다. 중국인 피난민들이 마카오로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포르투갈의 영향력 아래 전쟁의 피해를 비껴가던 마카오는 이후 포르투갈의 더 강한 지배 아래에 놓이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거예요. 당시 중국 공산당은 막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느라 서방 세력과 전면 충돌을 바라지는 않고 있었어요. 때문에 마카오에 대한 포르투갈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카오는 중국 본토와는 다른 이른바 제3의 지대로서 포르투갈이 식민 통치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환락의 도시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